예, 안녕하세요. 예, 그 2022년 상반기 판례는 이미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하반기 판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요 책입니다. 혹시 상반기 안 드신 분들은 상반기 판례도 이미 진행을 했으니까요. 무료 특강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계속 연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반기를 들으시고 곧바로 또 상반기를 들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2022년 중요 판례를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벌써 작년이 됐죠. 2022년에도 중요한 판례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판례들이 있으니까 좀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는 어느 시험에나 최신 판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또 뭐 법원행시도 마찬가지고 뭐 7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부 최신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안 하고 가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최신 판례는 헌법 시험을 준비한 사람한테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반기 중요 판례 첫 번째 판례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의 지정 금지 사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요 판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판례가 변경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같은 경우는 교과서도 새 교과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판례 변경도 많고 부속 법률, 중요한 부속 법률 변경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최신 판례 제가 계속 매년 상반기 하반기 매년 이렇게 최신 판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예전에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뭐 최신판으로 보는 게 제일 좋지만 최신판으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렇게 자기 혼자서라도 수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판례도 판례 변경이 된 건데 심판의 대상 보세요. 2페이지 심판 대상에서 정치자금법 6조. 자, 후원의 지정고자 국회의원만 돼 있죠. 국회의원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의원,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인 시의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의원들은 이 후원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헌법 소원 사건이기 때문에 도의원과 시의원 부분, 그래서 관련 조항에서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우리가 광역시도 있죠. 여기서 도의원과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시의원이 한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판단 보세요. 3페이지. 심판 대상 쟁점에서 정치자금의 모금을 국회의원만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의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 문제, 차별.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차별의 문제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등권 침해 여부에서 보면은 이 차별 목적, 그러니까 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차별하느냐, 이 차별 목적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국회의원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이유로 해서 이제 후원의 지정권자를 이렇게 입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양가로 2번 보세요. 지방의회 의원 역시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정치자금의 지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후원의 제도를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이게 정치자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후원회를 둘 수 없으면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자기 돈으로.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하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물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대다수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방의 주민들과 소통이나 지역 현안 파악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후원회 제도를 둬야 된다. 양가로 3번. 후원회 제도를 둠으로써 혹시라도 이게 일종의 뇌물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불법 로비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충분히 지금 현행법으로도 차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정치자금법에서도 충분히 차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줄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음성화시켜서, 그러니까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양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부작용은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하거나 아니면은 뭐 새롭게 규제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택해야 하는데 아예 못하게 한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 6번.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지방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하고 봤습니다. 그 결정의 의의 보실까요? 결정의 의의 보시면은 첫 번째, 그 예전에 시도의원에게 후원을 둘 수 없도록 한 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변경이, 특히 판례 변경 사안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교과서에도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판례 번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 색인이 있습니다. 제 책 같은 거는. 그래서 판례 색인을 찾아서 그 해당 부분을 찾아서 이제 판례 변경됐다 하면은 변경된 판례는 이제 폐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건. 수사기관 등에 이 판례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심판 대상 볼까요? 83도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업자죠. 상업사업자. 그래서 SK텔레콤이라든가 KT, 이런 LG, 이런 사업자는 밑줄 검사 또는 수사관사의 장, 수사기관의 장이 그 형의 집행, 수사를 하기 위해서,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사를 위해서 정보 수집, 뭐 이런 경우 통신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그 통신 자료를 제공을 요청을 하면 SK텔레콤이라든가 그 다음에 KT라든가 이런 데서는 요청에 따를 수 있다예요. 자, 이게 이제 예전 같으면은 따를 수 있다. 안 따르면 그만 아니냐. 따를 수 있다기 때문에 안 따르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판시사항 볼까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판시사항에서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통신 자료를 요청하여서 취득한 행위.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요청해서 취득한 행위, 이거는 이 공권력의 행사의 실질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전기통신 사업법, 근거 조항이죠. 일종의 저기 수사기관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서 이게 전기통신 사업자가 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법률에 의한 건데, 이게 직접성이 있느냐, 여기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직접성이 있다고 보면 보통은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은 이 직접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판례는 직접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법 요건부터 중요해요. 자신 이제 6페이지 통신자료 취득 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 이거는 여전히 통신자료 취득 행위, 수사기관 요구에서 취득하는 것은 임의수사,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의 실질이 없다. 근데 이 사건 법률 조항, 통신자료 제공 요청 행위를 예정을 하고 있어요. 통신자료 제공 행위. 근데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통신자료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건 직접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요 판례가 변경됐어요. 예전에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직접성이 없다고 하는데, 요게 근거 규정이고, 불복 취득행위, 이 사건,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요청해가지고 가져간 행위, 취득행위에 대해서 불복수단이 별로 없어요. 불복수단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뭐 행정소송도 어렵고, 다른 거 어렵고, 그래서 우리 헌재가 이게 예전 판례를 변경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직접성이 인정된다. 헌법 소원밖에 사실은 이 규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이건 영장주의는 아니라겠죠? 이거는 임의수사기 때문에 영장주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그 통신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성명, 집록번호, 주소,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기초정보를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서 SKT나 KT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 왜 위헌이냐? 자, 요게 이제 이 사건에서 굉장히 어렵게 논건을 폈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반이 아닌데 적법조차 원칙의 위배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는 아니에요. 적법조차. 그러면 적법조차에서 왜 위배가 되느냐?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 통신자료의 정보 주체인 이용자, 자, 우리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되지 아니하며 전기통신 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용자, 실제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이용자죠.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 갔다는 걸 알아야 뭐 다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통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통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밑줄 수사기관 등은 통신 자료를 취득한 이후에는 수사 등의 정보 수집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 취득에 아니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한다.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거. 그래서 이용자가 이거 통지를 받고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 흘러갔구나. 다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예 내 정보가 흘러갔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통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툰다 이런 것도 불가능하죠. 아예 모르니까. 그 다음에 밑줄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정보 주체자인 이용자에 대해서 아무런 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서 자신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음에도 전혀 통제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헌재가 적법조차 원칙의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상당히 논거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수사기관이 이게 정보 취득하는 거, 정보 수집하는 거,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은데 그래도 실제로 그 정보 주체인 사람들에게,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알려주기는 해야 된다. 알려주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적법조차 원칙의 위반이다. 그래서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9페이지 육군훈련소 내에서 종교행사 참석. 이것도 참 재미난 사건인데요. 육군훈련소 저도 훈련소에 있을 때 종교행사에 참석을 하면 너무 기뻤어요. 일요일날 종교행사 참석을 하면은 이게 좀 새로운 맛도 보고 내가 어떤 종교인지 상관없이 가면은 뭐 줍니다. 뭐 초코파이도 주고. 그래서 저희 때는 원불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 사건의 보면은 훈련병들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그러니까 우리 4대 종교라고 하죠. 4대 종교를 선택해서 참석하라. 제 기억으로는 뭐 너무 오래전인데 저는 이제 그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셋 중에 하나 택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초코파이도 먹고 그렇게 해서 그냥 종교 행사 참석한다는 생각보다는 놀러 간다. 이게 신병교육 때 그 힘든 생활 중에서 일요일 날 한번 놀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원불교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4대 종교라고 우리가 보통 4대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종교에 대해서 참석해라. 근데 자기가 참석해보라 이 말까지만 했으면 괜찮아요. 선택해서 참석해보라. 근데 이 친구가 청구인은 종교가 없으니 나는 참석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친구도 좀 희한한 친구죠. 보통 종교가 없어도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좋아서 갑니다. 근데 이 청구인은 나는 종교가 없으니까 안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종교가 없으니까 안 가겠다. 근데 이게 문제죠. 이 분대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로 말했다. 요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대장이 야 그래 알았다. 너가 참석 안 한다는 걸 알겠으니까 혹시라도 다시 참석하고 싶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참석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너 다시 생각해.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불참하고 싶으면 다시 와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이건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종교행사 참석을.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적법요건 보세요. 헌법소원의 대상성. 이 사건에서 육군 훈련소 내에서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어떠냐?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라고 본다. 우월적 지위에서 분대장이라는 지위에서 참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넘어가서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미 끝나버렸죠. 이거 헌법소원 뭐 청구한 후에 한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행사 참석 이거는 벌써 이것도 3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3년이 지난 후에서 우리 헌재가 판시를 했는데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나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되는 기본권에서 이건 종교의 자유죠. 예, 내가 참석 종교 집회,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침해, 종교 분리 원리, 군대 내 종교의 자유. 당연히 군대 내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죠. 두 번째 밑줄 볼까요? 종교 분리의 원칙상 국가는 특정 종교를 장려하거나 개인에게 종교 선택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되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장려하거나 개인의 종교 선택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군인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을 넘어서 그 의사에 반하여서 종교 행사에 참석을 강요하도록 할 수도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11페이지 방가로 2번. 그래서 두 번째 밑줄 방가로 2번의 밑줄 보세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게 4대 종교 이거 분명히 4대 종교를 콕 찍어가지고 너 이것 중에 참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4개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러한 4개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걸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4대 종교만을 특정해서 참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종교 분리 원칙에 허용될 수가 없다. 원리상 허용될 수 없다.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모든 종교를 다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군대 신병교육대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종교 4개인데 그렇다 해서 4개 종교를 콕 찍어가지고 너 이 중에 하나 참석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4개 종교를 가진 사람이 나 뭐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고 싶다면. 근데 4개 종교를 찍어가지고 너 이거 참석해 하는 거는 종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과잉금지 원칙 보세요. 이 종교행사 참석은 궁극적으로 군의 정신적 전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뭐 찌들어 있는 군인들한테 그래도 종교 신앙을 갖게 하고 하면 조금 믿는 존재가 있다 하면은 조금 더 군 생활이 덜 힘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밑줄에서 나아가 피청구인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 훈련병들의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적 수단 외에 일반적인 윤리교육, 다른 수단이 꼭 정신력 강화라는 것은 이 4대 종교를 강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를 이 종교 행사 참석을 강제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 원칙에도 위반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페이지. 현수막,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게시, 그 밖에 광고물, 이렇게 제목이 상당히 길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유사한 사례가 뒤에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여기서 잘 들으시고, 이제 보면 돼요. 그 사건의 경우 보면은, 이 사람이 양가로 1번에 보면은 현수막, 이게 이제 우리 현수막을 치죠. 그 다음에 광고물, 그냥 피켓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고요. 자, 넘어가서 제가 14페이지 공직선거법 심판 대상에다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여러분도 이 밑줄을 보고 이 심판 대상이 현수막, 그 밖에 광고물, 그 밖에 표시물 이렇게. 근데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돼요? 공직선거법 256조에 보면은 90조 규정에 위반한 자, 이거는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조 시설물 설치 등에 위반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밑에 93조도 보세요. 탈법행위한 문서, 벽보, 인쇄물 이런 게시할 수 없다. 근데 이것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쭉 밑에는 구공선법에서 부정선거 운동 중에서 확성장치 사용, 역시 확성장치 사용, 우리 확성장치 사용하는 거, 이것도 역시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3가지예요. 시설물 설치,
문서 도화의 배부 개시, 그 다음에 확성장치 세 개였는데, 이게 전부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판단 보면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우리가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렇게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기준. 우리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시설물 설치. 선거일 전 180도 선거일까지 현수막이라든가 그 밖에 광고, 설치 개시 이런 것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길기도 하죠. 선거일 전부터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그러니까 6개월 선거일 6개월부터 이거를 전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16페이지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해 보면은 이거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이거는 뭐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우리가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최소 침해성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시설물 설치 등 이런 것들 정책 편의자를 제한하는 거 더 나아가서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 현수막 광고문이나 표시물을 이용해서 정치적 표현을 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다음 밑줄 보세요. 이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는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서 선거운동의 허용령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 원래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는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는 거, 표현을 보장해 주는 게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거 선거일 전 186개월 동안 아예 일반 유권자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긴 기간이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페이지 마지막에 밑줄 보세요. 선거일 전 180이라는 시점은 후보자나 정당 측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기 훨씬 전의 시점으로 이때부터 선거운동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6개월 전에 한 게 선거의 공정성하고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180일 전이면 6개월 전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규제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페이지 그 두 번째 밑줄 현수막이나 광고물 설치 이런 것들이 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하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못한다.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에 대한 차이도 사실은 어떤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과로 4번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이런 것들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 시설물 설치에 의해서 혹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난, 허위사실 적시하면 어떠냐 이런 것들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위헌입니다. 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인쇄물 배부 역시 똑같아요.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그 규제 내용 보면 인쇄물 배부도 역시 선거일 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의 게시라든가 인쇄물의 배부 게시 금지 처벌하는데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선거일 전 180부터 길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일반 유권자에서는 표현을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이것도 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확성장치 사용 이건 다르죠. 우리가 현수막을 걸거나 뭐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걸 너무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건 안 되는데 이 지금 확성장치 사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확성장치 사용은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그런 확성장치 사용 이외에 다른 확성장치를 일반 유권자들 또 확성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너무 시끄러워지죠. 20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줄 앞서 본 현수막 광고물이나 인쇄물 등과 달리 필연적으로 소음을 유발한다. 그렇죠. 확성장치는 소음을 유발하죠. 그래서 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생활할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만약 확성장치의 사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는 소음 증폭되어 피해를 더욱 확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소음 피해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침해 후 최소성 보세요. 이 확성장치에 의한 기계적으로 유발되는 소음은 이거는 정서불안, 강박관념, 불면증까지 다 이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확성장치 사용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를 이제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앞에 사건들하고는 다르게 확성장치에 대해서는 합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의 의의 보세요. 그 결정의 의의 보면 헌법재판소는 과거 시설물의 설치, 인쇄물 배부 이런 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었는데 지금 이번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례가 변경된 사안이에요. 그러나 확성장치는 그대로, 확성장치는 시끄러우니까 그거는 그대로 합헌.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페이지. 앞에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그래도 심판 대상에서 집회, 이제 103조 볼까요? 22페이지 심판 대상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서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집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향후에 정치인의 동창회 단합됐던 야유회 그 밖에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특히 그 밖에 집회예요. 그 밖에 집회. 그러니까 아예 선거 기간 중에 어떤 집회도 할 수 없죠. 그 밖에 집회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상 모든 집회가 거의 포함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23페이지 볼까요? 이 시설물 설치 90조 그 다음에 93조의 도화, 문서 도화 이건 앞에서 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91조의 확성장치 이거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고 이번에 이 판례에서 새로 추가가 되는 거는 집회라고 보시면 돼요. 집회 부분. 그래서 그 24페이지 볼까요? 집회의 자유. 역시 집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죠. 우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역시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집회도 우리가 언론 출판이나 집회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면 엄격한 기준에서 제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집회 개최 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집회 개최 금지, 이거에 대해서 25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선거에서 균등한 기회 보장 뭐 이런 걸 위해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거 목적이 정당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이 돼요. 근데 침해 최소성 반가로 1. 집회 개최 금지 조항은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밑줄 보세요. 집회 개최 금지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기간 중에 특정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표현 행위, 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표현 행위 함께 나타나는 집회, 모임 개최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 처벌하고 있다. 이 전면적 포괄적 여기다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회 금지 자체가 전면적 포괄적이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수상적인 위험성을 들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거 이거는 정당화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또 역시 첫 번째 집회 개최 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대한 위험 상황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 기간 중에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과도한 제한이다. 그렇죠. 과도한 제한이라고. 그리고 역시 반가로 4번 보면은 우리 현행 집시법 이 공직선거법에서 집회를 아예 그 개최를 금지하도 돼 있는데 이 집회 금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반가로 4에서 보면은 집시법에서 이 선거의 공정과 평온의 구체적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모임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집시법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가로 5에서 나번 집회나 모임 과정에서 음향시설, 장소 임대,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용상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적은 비용에 불과하다면 경제력,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력에 의한 차이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력이 좋은 사람만 집회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회를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력에 의한 차이도 없기 때문에 이걸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그 27페이지 마번. 자, 후보자의 선거 비용의 제한,
보존 제도와 함께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이거나 참석자에게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집회 개최, 이런 것들,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집회, 이런 거에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거 지금 집회를 아예 그냥 못하게 하는 거니까 전면적 일률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가 마지막 소개를 보면은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설물, 요건 앞에서 봤던 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는 위헌이죠. 아까 시설물 설치는 앞에 판례에서 봤던 내용. 그 다음에 29페이지 문서 도화, 역시 이것도 앞에서 판례에서 봤던 18페이지에 봤던 인쇄물과 유사합니다. 인쇄물. 그래서 이것도 위헌. 그 다음에 31페이지 확성장치, 요거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합헌입니다. 그래서 확성장치만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쭉 판례들을 봤는데 확성장치는 계속 합헌이면 확성장치는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규제하는 게 맞다. 합헌. 그래서 33페이지 보면 결정에 의해 보면은 이 사건 집회 개최 금지조항도 예전에는 합헌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판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개최 금지도 역시 판례를 변경했다. 시설물이나 문서 도화 이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역시 여기 판례를 변경한 거고요. 근데 유의하실 거는 33페이지 그 위헌으로 선고한 집회 개최 금지 조항은 공선법에 열거되어 있는 향후에 정치회, 동창회, 단합대, 야유회 이게 아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이거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향후회나 정치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안 됩니다. 근데 그 밖의 집회는 우리가 그 밖의 집회나 모임에서 이게 너무 일관적, 포괄적으로 규율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페이지. 이것도 유사한 판례인데 어깨띠. 자, 사건의 개요를 볼까요? 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아버지. 자, 아버지가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정당이 기재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아버지가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정당이 기재된 옷을 입고,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지상정이죠. 지금 자식이 나갔는데 부모가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같은 옷, 그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이 정당 옷을 입고 하지 못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심판의 대상 볼까요? 심판 대상 보면 68조. 자,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어깨띠, 그 밖에 표시물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표시물 사용.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이해 방법으로 그 선거운동원이겠죠.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이해는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표시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깨띠 이런 거 옷도 못 입는 거죠. 자, 공선법에서 관련적 어깨띠 등의 소품에서 1항에 보면은 68조 1항에 누구만 되게 돼 있어요. 후보자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 회계 책임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렇게 쭉 보면은 소집, 표찰, 수기, 마스코트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아까 누구예요? 아버지는 빠져 있죠. 후보자나 배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좀비소에 신고한 일인,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은 또는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직계 좀비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규정에 보면은 배우자가 있고 원래 이제 직계 존속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경우에도 공소법 위반이 되는데 이게 우리 감정에 좀 맞지 않죠. 이게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35페이지 그 음영 처리된 부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이거 당연한 이야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과잉금지 원칙에서 보면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데 침해의 최소성 보세요. 심판 대상 조항은 일반 유권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부터 전면적이다 표시. 전면적으로 금지. 그래서 전면적으로 금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런 전면적 금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6페이지 두 번째 밑줄.
역시 이런 거 허용한다고 해서 경제력에 대한 차이 불균형이 발생한다. 우리가 어떤 걸 선거운동을 허용했을 때 경제력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거는 좀 금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돈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 해서 우리가 뭐 이런 옷 조끼 뭐 이런 거 입는다 해서 뭐 경제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 돈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37페이지 첫 번째 심판 대상 조항이 일반 유권자의 표심으로 사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후보자와 그 관계자에서도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아까 본 것처럼 배우자 뭐 이런 일정한 사람만 하죠. 그러니까 직계 좀비속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대하다. 일반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된 정책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대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위헌입니다. 근데 위헌인데 우리가 단순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이게 깡그리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허용의 범위를 입법자에게 정하라. 그래서 헌법 불합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조항 자체를 다 없애버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조항들을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전면적 포괄적인 금지인데 일종의 허용 범위를 입법자가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건지 입법자가 정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역시 38페이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광고물 게시 등의 금지. 그래서 광고물 게시에 대한 금지인데 이것도 앞에서 봤던 사건이라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90조 볼까요? 시설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 밖의 광고물, 그러니까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여기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저기 그 공직선거법 254조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 선점 시선물 연구 선거운동 기간 정해. 그래서 우리가 사전 선거운동 금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선거운동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면 기간 위반죄인데 이거는 이제 사전 선거운동 금지라고 표현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사전 선거운동 금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40페이지 보세요. 사전 선거운동의 금지 40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우리 헌재가 계속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서 선거운동을 하라 지금 하루 개 법에 등했는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은 이거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2번 사전 선거운동 금지 요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선거운동 기간 제한의 입법 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태양,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행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제한 그 자체는 합헌이에요. 선거운동 기간 제한하는 그 자체는. 근데 광고물 게시 금지 조항 이런 것들 어떠냐? 이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광고물 아예 그냥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광고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일반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저기 40페이지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줄에 금지 조항은 다른 수단에 의하도록 동등한 정도로 입법물질 다수하는데 다수한 수심에도 광고물 등을 장기간으로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장기간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그래서 역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역시 이 규정도 위헌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시설물 등 설치를 이게 선거운동 기간에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 역시 앞에서 봤던 결정에 의해서 봤던 요 판례들 15페이지, 27페이지에 있어요. 그 판례들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헌법 불합치 결정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좀 특이하게 41페이지 이미 앞에서 유언 결정을 다 했었죠. 시설물 설치, 광고물 게시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헌법 불합치 결정을 그 41페이지의 밑줄 보면은 이미 앞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했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헌법에 불합치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런 판례를 왜 낼까요? 이미 위헌 결정을 했는데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이미 위헌 결정이 났어도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위헌성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헌바 사건이거든요. 그 38페이지 우리 보면은 헌바 사건이란 거는
위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된 거예요.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기 전에 이 판례들이 저기 확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확정이 된 거는 우리가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위헌 결정을 받으면. 근데 위헌 결정을 받아야 재심을 청구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인 헌법 불합치 결정 뭐 확인이나 이런 위헌성을 확인을 안 해주면은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다시 확인을 결정을 해서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례에 따라서 역시 헌법 불합치 결정의 확인 결정. 그러면은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확인 결정이 나오면은 이제 재심을 해서 이 법률 규정에 걸린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2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규정이 거의 같은 규정이지만 완전히 똑같지 않으면은 또 재심을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앞에 사건들하고 저기 심판 대상 조문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위헌 결정을 확인을 해주면은 재심을 청구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이것도 이런 사건도 우리가 계속해서 판례 나오고 있는데요. 공선법 57조 6을 보세요. 제60조 1항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 밑에 구공선법 60조 1항의 5호에 보면은 제6호의 경우에는 상근 직원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6호의 상근 직원. 그 밑에 보세요. 53조의 1항의 6호에 보면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원래 이제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들은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상근 직원까지 포함됐죠. 6호의 경우는 상근 직원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상근 직원. 그러니까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자고 그 다음에 경선운동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이게 판단에서 볼까요? 43페이지 판단에서 중간 두 번째 밑줄 심판 대상 조항이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임원. 자, 임원에다 표시하시고 임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근 직원에다 표시하시고 상근 직원까지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거 이거는 이 공정성 확보한다 인법 목적의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임원만 우리가 어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공사의 임원만 금지하면 되는 거지 상근 직원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줄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안성시설관리공단 상근 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근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 직원까지 금지하는 거 이건 위헌입니다. 그 결정의 의의 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 처벌하는 거 요것만 합헌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국민들의 거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건강보험공단의 의무 가입이잖아요. 강제 가입이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임원이든 직원이든 그 정보를 흘려서 선거운동을 하면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 직원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이걸 합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철도공사의 상근 직원, 우리 모든 국민이 철도공사에 다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철도공사의 상근 직원, 이때부터 우리 헌재가 상근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 직원까지도 이게 선거운동을 금지 처벌하는 거, 이거는 전부 계속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4페이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직원, 그러니까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 역시 경선운동 위헌.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 공사의 상근 직원도 경선운동 위헌.
안성시설의 상근직원 경선운동 금지 위원 이런 식으로 공단이나 공사의 상근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 임원은 이제 차치하고 상근 직원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 금지하는 건 위헌이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 번연 확인제. 이거는 제가 보기만 해도 속이 쓰여 죽겠습니다. 제가 청구했던 사건인데, 대리했던 사건인데, 당연히 저는 위헌 결정이 나오라고, 합헌 결정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건 당연히 위헌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심판의 대상 볼까요? 게시판 이용자의 번연 확인에서, 이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번연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죠.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이 났어요. 보통 우리가 뭐 네이버라나 다음 이런 것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지금 보세요. 이러면 국가기관, 지방자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게시판 이용할 때 번연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시판은 반드시 실명 확인을 해야 돼. 법에서 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국가인권위나 서울 동작구 홈페이지에다가 뭔가 글을 쓰고 싶은데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시판들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실명 확인을 하다 하면은, 그래서 익명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저는 당연히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침해 여체성 보면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본인 확인 조치는 그 적용 범위가 공공기관 등이 설치 운영하는 게시판에 한정된다. 저는 이 논리가 이해가 안 가요.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국가, 지방자치, 공공기관에 다 적용됩니다. 근데 공공기관 등이 설치 운영하는 게시판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가 게시될 경우 그 게시판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게시판 이용자가 피해를 입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된다. 이거는 저는 글쎄요. 관점이 다른데, 저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데, 우리가 어떤 게시판을 실명 확인을 안 한다고 해서 맨날 명예훼손, 불법 정보 이런 것만 판을 치는 게 아니죠.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익명 표현을 보장해서 게시판이 활성화가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불법 정보라든가 명예훼손 이거는 사후적인 구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현재도 인정했는데 이미 게시된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이나 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과 같은 구제수단이 정보를 게시하고자 할 때 사전적으로 번연하게 발달한 대상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 목적에 기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처벌 위주, 너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낮아서 전부 공공기관이나 이런 국가기관, 지방자치 게시판에다가 전부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 이런 것들만 쓸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글쎄요. 그렇게 우리가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현재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명 확인제를 하는 거예요. 번연 확인제라는 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 그나마 제가 위안 삼은 게 반대 의견이 4인이나 나왔습니다. 네 분의 반대 의견은 이 네 분의 반대 의견은 거의 제가 청구서에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내용들이 이분들이 이제 받아들여 쓴 건데, 이거 보면은 공공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모든 게시판, 저는 이제 모든 게시판, 아까 우리 헌법의 헌법적 법정 의견은 공공기관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의 공공기관 한정 때문에 뭐 범위가 한정되는데, 사실 그 공공기관에 설치 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에 대해서 번연 확인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번연 확인을 하지 못하면 안 하면은 아예 게시판에 표현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요.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넘은 거죠. 그 다음에 심판 대상이 규율하는 공적 영역은 그렇지 않은 영역에 비해서 오히려 익명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익명 표현 공공기관.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국가기관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바란다든가 국가기관에서 뭔가 비판한다든가 이럴 때는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싶어서 더욱더 익명성이 필요해요. 익명성이 필요한데 그거를 전부 자기를 까발리고 실명 확인하라. 그래서 공공기관 게시판 다 활성화가 안 돼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본인 확인제 실명을 의문제로 하지 말고 이거를 실명 확인을 않더라도 게시글을 쓸 수 있도록 자유 게시판, 뭐 익명 게시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조금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헌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정의의 보면은 그냥 인터넷 게시판에 번일학인제, 일반적인 우리 인터넷 게시판 번일학인제는 위헌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다. 이거 언젠가 제가 또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도전을 해서 위헌 결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이거는 대통령 그 심판 대상 보면은 5개 집회 및 시위의 장소 제한에서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를 해서 안 된다. 대통령 관저, 뭐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의 공간, 헌법재판소장 공간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관저. 이거는 어떨까요? 대통령 관저에서 100m. 우리 헌재가 이거는 역시 위헌 결정이었어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에서 100m에는 예외 없이 전부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49페이지. 우리가 이제 원래 대통령 관저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거는 뭐 그 첫 번째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 주거의 평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양가 2번 보면은 이런 구체적인 위험성, 뭐 대통령이라든가 그 가족의 신변 안정, 뭐 평온 이런 것들을 해칠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해요. 예외 없이다. 예외 없이.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무조건 100m 이내는 전부 금지다. 이거는 우리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에 아예 규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를 허용할 건가,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정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이 국회가 정하라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50페이지. 지금 쭉 보면은 국내 주재 외교기관의 외교기관 인근, 우리가 원래 외교기관 인근, 국회의사당 인근, 국무총리 공관 인근, 각급 법원 인근 전부 똑같은 취지로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입법자가 예외를 많이 설정해 놨습니다. 예외를. 그래서 그 예외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대통령 관저도 역시 예외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전면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예외를 두는 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 관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공간, 그 48페이지에 있는 11조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대통령 관저가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헌법재판소 공간도 역시 위헌 결정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제 법률 개정할 때 전부 다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개정을 한꺼번에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건. 재혼. 우리가 이제 재혼으로 인한 경우는 유족연금을 상실한다. 그 심판 대상 보세요. 원래 유족연금이나 순직,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은 원래 이제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순직을 해서 죽었다. 공무원이다. 순직해서 죽었다. 그러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상실한 게 어떠냐. 재혼한 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재혼이나 사실상.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편이 죽고 부인이 유족연금을 받았는데 부인이 재혼하게 돼요. 뭐 사실혼도 포함돼요. 사실혼은 이제 혼인신고만 안 하고 사실상 혼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쟁점에서 보면은 우리 공무원의 유족연금 수급권 이런 것들은 재산권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 권리뿐만 아니라 재산권, 사회보장 수급권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 보장 권리에도 포함되고 재산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뭐 사적 유용성이네, 자기 기여네, 뭐 생존에 기여해야 되네, 법률에 정해져야 되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충족해서 재산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결국 인간다운 생활 권리, 그러니까 사회보장 수급권인 인간다운 생활 권리,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인간다운 생활 권리,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됩니다. 52페이지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입법자량의 한계, 입법자량의 한계를 벗어났느냐 하는데 그 양가로 2번 보세요. 심판 대상 조항이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것은 배우자가 재혼을 통하여
새로운 부양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재원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더 이상 공무원의 유족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요게 이제 결정적인 사유거든요. 우리가 원래 유족연금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예전 생각인 거예요. 그 부인이 남편이 그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남편이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부인이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그 부인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유족연금을 주고 있는데 다시 재혼한다면은 그 새로운 남편, 새 남편이 부양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이제 유족연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인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족연금 마지막에 이제 밑줄 심판 대상 조항이 재원을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세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양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해서 유족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재혼한 사람은 이제 재혼한 남편한테 부양을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했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에도 찬성하는 편인데 입법자가 사회보험을 형성하면서 재정의 안정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사회보험 제도에 본래의 사회보험을 도외시한다면 함정입법. 그러니까 이 재정의 안정성만 고려해서 이제 새 남편한테 부양을 받은 사람은 안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데 글쎄요. 53페이지 유족연금을 받은 배우자는 혼인한 기간 동안 사망한 공무원의 연금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 저는 이 점도 상당한 논거라고 봅니다. 이미 재혼을 했든 안 했든 유족연금을 받는 거는 그 공무원이 사망한 때까지 이 혼인한 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기여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는 거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분할연금을 받는 배우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연금 수급권 발생 원인이 사망이라는 재혼이라는 이유로 상식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요것도 우리 현재가 합헌이라고 보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4페이지 아동학대 관련 전력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영유아 보육원 결격사유 보면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8호에 보면은 아동학대 관련 벌금형으로 확정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가 없어요. 20조에 보면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도 없고 어린이집을 지금 근무를 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48조에서 자격 교부도 안 됩니다. 이게 자격 교부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자격 교부도 안 돼요. 그래서 10년간 그래서 밑에 48조 보면은 자격이 취소된부터 10년간 재교부해준다.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 자격. 그러니까 아예 10년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10년간 어린이집 근처도 가지 못해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도 이것도 안 됩니다. 판단해 보면은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냐? 이거는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어린이집에 취업을 못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에 의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 수행의 자유, 1단계인 직업 수행의 자유, 2단계인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 3단계인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10년간 어린이집에 운영할 수도 취직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56페이지 침해 후 최소성에 보면은 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이 학대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또 어린이 학대를 범죄가 어떠한 애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아동 학대를 다시 저지를 만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들도 전부 취업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0년간 취업 금지령을 제한하는데 이게 일률적이죠. 예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도한 제한이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마지막에 마번. 심판 대상 조항은 오직 아동 학대 전력에 기초해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일률적으로. 근데 이거는 어떤 기회도 존재하잖아요. 10년. 한 번 잘못한 사람은 10년간 무조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재범의 위험성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지만 한 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그게 범죄의 행위나 태양 이런 것도 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간 그 업을 아예 못하게 한다. 이거는 위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현재 결정의의에서 57페이지 결정의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이런 판례들은 계속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어떠냐면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할 게 아니라 10년을 상한선으로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법관이 재판 중에서 뭐랄까요? 구체적인 사례별로, 사안별로 좀 판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취업 제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사건의 경중을 봐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가벼운, 그래도 아동학대 중에서 그래도 경미한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3년만 해라. 너는 좀 무겁고 너는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까 10년간 아동 관련해서 어린이집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나았지. 10년간 일률적으로 범죄 어떤 중한 정도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다는 이건 위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취업 제한하는 거 전부 위헌 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확인했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10년을 상한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동 성적 58페이지 아동 성적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공무원의 결격 사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동 성적 학대 나쁜 놈들이죠. 아동 성적 학대 나쁜 놈들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보면 이 사람이 아동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벌금형 400만 원 받았어요. 벌금. 근데 아동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전에 하여튼 아동인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줘가지고 성희롱 등으로 이게 400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벌금을 받은 거예요. 400만 원 벌금 받았는데, 벌금을 받았다는 거는 비교적 경미하다는 거. 실제로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는데 이게 문자로 학대하는 거지, 이 만나가지고 엄청 괴롭히고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은 공무원이라든가 부사관, 군대 부사관으로 아예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결격 사유 보세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에 보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 아동 청소년 범죄자. 근데 문제는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라 하더라도 행위 태양이 너무 달라요. 직접 아동을 만나서 정말 아주 우리 비인간적으로 정말 인간 쓰레기같이 괴롭히는 놈들도 있고, 이 사건의 당사자처럼 문자로 이렇게 아동을 성희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다양한데, 누구든지 형만 받았다 하면은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0조의 그 군인사법에서 보면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명될 수가 없어요. 벌금형만 받아도 부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벌은 응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화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범죄를 저질렀지만 영원히 이놈은 사회에서부터 격리를 시키고 이런 게는 아예 근처도 못 오게 해야 된다. 이런 게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59페이지 보면 침해의 최소성에 보면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이게 항상 문제예요.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반직 공무원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죄명이 아동 성적 확대자라고 한다면은 그게 어떤 행위, 그다음에 범죄의 행위나 태양, 경중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전부 할 수 없다. 양가로 가번. 그래서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직 공무원이나 부사관에 임용된 걸 제한하고 있는데, 직무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는 아동과 전혀 관련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그 밑에 쭉 보시면 직무 중에서 아동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무도 많고, 부사관은 사실 군인이기 때문에 아동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이거를 공무원 결격 사유로 삼는 거는 이거는 위헌이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그 헌법재판소 2019년 7월 25일 오고 있죠.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합헌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이거는 100만 원 이상이면은 그래도 100만 원 벌금이라는 건 굉장히 가벼운 건데 초중고등학교 이게 아동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성범죄 전 사람이 지금 미성년자를 가르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가 이거는 합헌인데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이나 부사관은 이런 아동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도 많은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형을 선고받다 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아예 못하게 임용 결격이다. 이건 위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0페이지 첫 번째 공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은 개별 범죄 비난 가능성 재범 위헌성을 고려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 이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근데 영원히 못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형의 선고를 봐서 뭐 5년간 공직을 취임한다, 금지한다든가, 뭐 10년을 한다든가, 이거는 입법자가 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못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제한 그 기간을 둬가지고 그 제한이 끝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부터 좀 쉬었다가 합시다.